네, 저희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른바 바이사이드하고 그다음에 셀사이드 쪽 인사들을 저희가 같이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주식 매매를 직접 하는 펀드 매니저와 함께 시장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죠.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시장 대응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희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폭풍이 좀 덜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요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관세로 인한 이슈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도 보면 지금 포워드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9.6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네. 전고점이 한 22배 정도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돌려보자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할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포워드 PER 8.8배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2018년에 1기 트럼프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네. 하락한 정도까지 사실은 거의 바닥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버텀아웃을 좀 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설립자이신 강방철 회장님께서 한 번 더 서신을 좀 이제 쓰셨는데 네.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디플레이션 성장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굉장히 과잉 공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각 성마다 생산 시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설비들이 오버캐파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리쇼어링을 위해서 미국 내 공장들을 더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공장이 넘치고 미국으로 공장이 새롭게 들어간다면 공급 과잉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도 디플레이션이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초래하게 되는 무한 공급되는 시대를 좀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급이 늘어날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인간의 노동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재화들, 서비스들이 무한 공급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서 네. 중장기적으로 지난 200~300년을 좌지우지해왔던 인플레이션 성장 모델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인식은 던지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진짜로 디플레이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네.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디플레이 시대가 올 거고 디플레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디플레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화두는 네.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해 나가야겠지만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지적 서비스 재화를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까지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무한대의 공급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네. 기업들의 먼저 하나의 축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희소한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에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에르메스 같은 기업들을 좀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무한대의 공급이 되더라도 에르메스는 여전히 장인들이 만드는 가방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들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가는 기업들로의 좀 비중 네네. 이동, 저희가 그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전략 포인트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좀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들, 비즈니스 모델이 강건한 기업들을 네.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이제 보통 저희가 성장 가치주에 투자를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컨셉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이 고태훈 이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시장 대응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 최근에 변동성이 컸는데 실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국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런 이슈들이랑 매크로적인 이슈들이랑 관계없이 네. 수요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K-뷰티라든지 콘텐츠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는
흐름을 저희가 가져갔고요. 이제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 상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흐름이 약간씩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변화를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변화라고 하시면 사실 MS가 데이터 센터 뭐 네. 투자 취소하고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네네네. 그 변화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 변화를 네.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재창업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CEO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경청을 하고 있는데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 약간씩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오픈 AI랑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서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넘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 데이터 센터 투자들이 좀 취소되고 있는 네네.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기인을 한 것이냐 사티아 나델라의 최근 인터뷰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B2C AI 서비스를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3년 구간은 B2B로 어떤 서비스를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을 네네. 해서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또 만들어서 고객에게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B2C가 나와야 되거든요. 고객을 상대로 어떤 서비스가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뭐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어떤 AI 서비스에 계속 구독을 유지할 것이고 이걸 돈 내고 계속 쓸 것이냐 이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네. 돈 내고 쓸 만한 효용이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CEO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을 처음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비용단에서 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선제적으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아예 비중이 없다가 투자를 하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맞습니다. 네, 작년 구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는 구간에서는 대장장이 관점으로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이나 이렇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로 넘어갔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이제 투자 사이클이 약간은 잦아들면서 그거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EPS 단에서 효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다시 한번 비중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시장에선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 취소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AI 투자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줄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태훈 이사께서는 아니다. 이게 약간의 포트폴리오의 변경일 뿐이지 네. 전체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규모 자체에 대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상승률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EPS 그로스로 세 자릿수 이상의 그로스를 만들어 오다가 내년부터는 20%, 그 뒤에는 10%대 이런 식의 성장이 나온다면 네. 사실 주식시장은 성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 측면에서 성장 둔화가 일어나는 엔비디아보다는 그 B2C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B2C 서비스 기업들한테 조금 더 높은 밸류를 주면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비중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는 엔비디아에서도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실적을 보여주면서 2027년까지도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걸 분기마다 확인시켜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좀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투자는 그러면 안 하십니까? 포트폴리오에 없어요? 예, 지금은 네. 엔비디아는 비중을 완전히 좀 글로벌 1등계 포커스 10에서는 없애놨고요. 브로드컴으로 좀 해서 에이직 반도체 쪽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중심을 IT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진행했는데 이거 외에는 주목하시는 분야는 어디가 있어요? 예, 뭐 네.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에이전틱 AI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 팔란티어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에이전틱 AI라는 건 결국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SI로서 직접 기업과 함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외에 소비자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빅테크긴 한데 알파벳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을. 네. 이제 아무래도 구글 계정을 저희가 모두가 다 갖고 있고 구글은 유튜브라는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B2C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뭐 챗GPT를 저희가 구독하게 되면 GPT 하나만 구독하고 월간 몇만 원을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제미나이를 구독하게 되면 월에 29,000원을 내게 되는데 그 안에 그
그 구글 스토리지, 구글 드라이브 스토리지를 기본으로 주고요. 그 외에도 구글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패키지로 제공하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전형적인 전략이죠. 저희가 그렇죠. 그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까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맞습니다. 구글 프리미엄을 가입하는 것처럼 결국엔 AI 쪽에서도 네. 그런 거에 대한 경쟁력이 구글 쪽에 나타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AI 말고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네. 이제 사실은 미국 증시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사실 사전에 좀 논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새벽에 갑작스럽게 릴리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 어제 저희가 원고 질문을 주고 받을 때 일라인 딜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일라인 딜리 주가가 엄청 올라 있더군요. 그래서 네네네. 어제 차라리 불러서 얘기를 들을 거리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 타이밍을 맞췄다기보다 저희는 먹는 비만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구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사제로 계속해서 투여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 1회짜리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사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가격 측면에서도 경구용으로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젯바운드나 위고비 같은 경우들은 펩타이드 계열의 그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는 자체 그 공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면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제 릴리에서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경구용으로 나왔던 약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화합물 스몰 몰레큘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급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실 그 노보노디스크에서도 경구용 치료제로 리벨서스라는 걸 이미 내놨었는데 네. 리벨서스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기반이어서 생체에서 이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런 측면에서 릴리의 스몰 몰레큘은 생체 이용률도 높고 생산도 훨씬 더 손쉽게 네.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GLP-1 치료제가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화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해서 임상을 했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 영역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내시 치료제로도 네. 넘어가고 있고 노인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쪽에도 적응증을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고요. 심혈관계는 이미 심혈관 사망 위험을 15% 감소시켜주는 임상적인 효능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당에 대한 관리를 해줌으로써 대사질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건강기능식품이 네네. 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들어와 있는데 한 달에 대략 한 30-40만 원 정도면 맞을 수 있다라고 뭐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왔을 때 월에 한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내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비하려고 수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사하고 경구가 이제 먹는 약이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 그렇죠. 친화성을 따지면 먹는 약이 훨씬 예. 그러니까 처방해주면 집에서 먹으면 되고 맞습니다. 주사는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경구용으로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운 건데 이건 뭐 미국 얘기고 네. 국내에도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릴리의 전략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도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임상 단계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라는 게 문제거든요. 일상 혹은 뭐 전임상인 것도 있고 이상 정도 온 게 가장 빠른 건데 지금 이미 릴리는 3상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고 올해면 허가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공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상용 시장으로 더 갖고 올 것이냐. 치료용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소비재적인 차원으로 가져올 것이냐는 일라이 릴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릴리가 여기를 완전히 브랜드화해서 공고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입할 만한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뭐 사실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좀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건 과거 사례인데 네. 과거에 보톡스도 비슷합니다.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도 엘러간이 만들어 놓고 엘러간은 치료용 시장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용용으로 만들었을 때 미용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속도가 늦었었거든요. 물론 릴리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대응이 빠르겠지만 그 빈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르게 차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네.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흔들리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하고
오늘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됐던 비만 치료제까지 저희가 좀 살폈습니다. 세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